어제까지 이제 그 2차 발표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는 다 끝난 상태는 아닌데요. 이제 캠프가 남아 있는데 어제 2차까지 다 발표가 났어요. 모든 학교들이. 저희 학원 실적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학원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영재관은 그냥 무늬만 영재관인 이런 학원이 아니고 실제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아이들만 저희가 받아요. 적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만 받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 올해 영재고 시험을 본 학생은 지필고사 응시한 학생이 9명이었어요. 9명인데 6명이 2차를 통과했습니다. 어마어마한 67%가 통과한 거니까 2차 시험. 영재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2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를 통과했는데 2차 통과한 그 학교를 보면 서울 영재고,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세종, 대전, 광주 이렇게 5개 학교를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저기 요번에 경기가 2학년 학생들을 되게 많이 탈락을 시켰어요. 예전에는 경기가 2학년 학생들 많이 시험 보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다 보니까 1차에서 2학년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걸러냈어요. 근데 저희 학원 재원생 중에 2학년 학생이 경기 2차를 통과했습니다. 예. 오늘 뭐 이 얘기 들으시려고 오신 학부모님도 계시는 것 같아. 수의학원 뭐 실적이 어느 정도야? 니네들 뭐 어느 정도 시켰어? 뭐 이거 들으시려고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서두에 그냥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영재고 경쟁률은 뭐 작년하고 비슷해요. 작년하고 비슷한데 조금 좀 변동이 있는 학교가 있었죠. 세종이 좀 많이 빠졌고요. 세종이 여기 세종 보면 세종영재고가 작년에 2,500명이었는데 올해 뭐 한 2,000명, 1,900명, 그러니까 한 2,000명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세종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대구도 좀 많이 빠졌어요. 대구도 작년에는 한 2,000명 지원했는데 올해는 한 1,500명 이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인원이 경기라든가 경기, 한국영재고, 그 다음에 대구, 세종, 인천 이런 쪽은 대략 한 1,500명 정도? 이 정도가 지원을 해요. 지원하는 그 인원수가 제가 이제 불러드린 한 5개 정도가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대전이 한 1,100명. 뽑는 인원은 대략 뭐 한 100명 정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뽑는 인원은 쭉 나와 있잖아요. 학교별로 좀 다른데 뭐 대략 한 서울이나 이런 경기나 이런 데 120명인데 다른 학교들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전이 한 1,100명. 뭐 작년에도 비슷해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랬고 그 다음에 광주는 뭐 비슷했고요. 광주는 비슷했고 서울은 워낙 이제 센 학교다 보니까 뭐 대략 한 9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뭐 특이한 사항은 작년에는 서울이나 경기나 뭐 이런 데는 거의 1차 통과죠. 1차 통과는 이제 학생부잖아요. 학생부를 가지고 통과시키는 건데 1차 통과가 거의 대부분 뭐 웬만하면 다 붙였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지필고사 인원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서류에서 많이 걸렀고 그래서 특히 경기 같은 경우는 2학년들이 예전에는 그냥 다 시험 봤어요. 그냥 지원하면. 근데 올해는 뭐 거의 대부분 좀 많이 떨어졌어요. 2학년들은 거의 안 붙었었죠. 올해. 그랬던 상황이고. 광주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 또 처음 영재고 입시를 잘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또 모르는 어머님들 계시니까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왜 이렇게 지역 선발하고 전국 선발이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분당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광주 영재고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전국이에요. 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뽑냐? 광주 지역에 과학고가 없어요. 광주 지역에 과학고가 없어서 영재고의
영재고가 반은 과학고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은 영재고 입시로 뽑고, 그러니까 전국 선발하고 지역 선발을 나눠서 이렇게 뽑는 겁니다. 전체 인원 한 90명 정도 돼요. 광주는 대략 한 전국 선발만 보면, 전체로 보면 한 8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요. 전국 선발로 보면 한 600명 정도 대략 이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45명 뽑는데 600명. 그러니까 대략 경쟁률로 보면 한 13대 1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센 학교들은 대략 뭐 이런 뭐 서울영재나 이런 데는 센 학교들은 보통 한 8대 1이나 10대 1 정도 되고요. 좀 만만하게 이렇게 보이는 학교들의 경쟁률은 거의 뭐 18대 1, 20대 1 이 정도 갑니다. 어쨌든 그래도 영재고는 전체 인원이 800명뿐이 안 되잖아요. 다 해봐야. 그러니까 영재고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입시는 뭐 대부분이 뭐 다 하여튼 유명한 대학을 다 가죠. 그죠? 주로 이런 카이스트나 뭐 이런 과학기술원 쪽으로 많이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서울대도 꽤 많이 보내고 있고, 서울대도 굉장히 많이 보내죠. 많이 보내고 있고, 대부분이 뭐 과학기술원 뭐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 경쟁률은 이 정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입니다. 입시 전형. 뭐 처음 오신 어머님들도 계셔서 다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찬찬히 그래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고 입시 전형은요,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3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생활기록부 추천서 이런 것들을 봐서 서류로 아이들을 1단계 통과시키고요. 2단계는 지필입니다. 그러니까 지필고사가 2단계에 있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지필고사가 모든 학교 지필고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는 대략 그러니까 2차 통과죠. 2차 지필고사. 지필 통과자들은 모집 정원의 대략 한 1.5배수 정도 내지는 2배수. 많이 좀 하는 데는 2배수, 적은 데는 1.5배수 정도 선발을 합니다. 1.5배수 되고, 그 다음에 3단계가 그 합격생들, 그러니까 2차 지필고사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합니다. 캠프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라 1박을 보통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1박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2차 지필 통과한 사람들이 대략 1.5배수에서 2배수 정도 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최종 캠프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캠프 때는 뭐를 하냐면 주로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지필고사 또 가서 또 시험 봐요. 지필고사도 보고 심층 면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2차 지필이 굉장히 중요해요. 2차 지필이. 그러니까 성적은, 그러니까 3차 캠프 최종 선발은 학생 기록부도 다시 보고요. 학생 기록부도 보고, 그 다음에 2차 지필고사 성적도 좀 보고, 그 다음에 3차 캠프 이런 것들도 좀 봐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필고사가 좀 월등한 아이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좀 뽑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캠프에서 걸러나는 것은 좀 약간 커트라인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캠프의 영향력이 크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서류, 아까 학생기록부, 뭐 추천서 이런 걸 가지고 1차 우발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우선 선발. 우발이라는 건 우선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지필고사 안 봐도 그냥 탁 뽑아주는 거죠. 먼저 너는 우리 학교에 받아줄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그냥 지원을 해. 왜냐하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원서는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필고사 날짜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서는 아까 8개 영재고 중에서 원서는 막 뭐 5개를 넣을 수도 있고 10개, 뭐 8개를 전부 다 넣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필고사 날짜가 똑같아요. 영재고는. 그래서 자기가 1차 통과한 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특히 대구 같은 데 있잖아요. 대구영재. 대구영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좀 미리 우수한 학생들을 좀 이렇게 먼저 뽑아놓기 위해서 우선 선발을 합니다. 지필고사도 안 봐요, 얘네들은. 그냥 처음에 붙으면 붙습니다.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학교 찾아서 면접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1차 후발로 뽑히는 경우도 있고,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우선 선발이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1차 후발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2차 후발이 있습니다. 2차 우선 선발. 그러니까 지필고사 보고 나서 지필고사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 미리 그냥 다 뽑아놓는 거죠. 캠프하고 관련 없이. 캠프하고 관련 없이 이제 미리 뽑아놓는 뭐 이런 식의 2차 후발은 대체적으로 한 20명 정도 선에서 2차 후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재고 입시의 기본적인 전형입니다. 그래서 영재고 입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크게 3단계, 크게 3단계다. 근데 예전에는 1단계 그 학생 기록부가 좀 다소 미진해도 이렇게 통과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여파도 있고요. 점차적으로 학생부 비중을, 예전에는 진짜로 학생부 비중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2차 지필만 잘 보면 그냥 다 애들 붙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학생부가 서서히 좀 많이 반영이 돼요. 특히 이제 수학과학에 대한 과목 관리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잘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이 저학년들은 비가 있어서는 좀 힘들어요. 비가 막 많아. 이러면 좀 힘들어요. 1차가 통과하기 힘듭니다. 네, 통과하기 힘드니까 뭐 뜨문뜨문 있는 건 좀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학생부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별 올해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과학고등학교, 그러니까 서울영재고죠. 서울영재고는 대략 아까 몇 명 정도 응시했다고 그랬죠? 1차 때 한 900명 정도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이제 시험장에 나타난 거예요. 나머지 반은 어디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과학고 보기가 좀 겁나니까 이제 단대로 좀 낮춰서 아마 이동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학고는 기본적으로 3교시를 봅니다. 3교시를 보는데, 1교시 때는 영재성 평가 그래가지고 뭐 언어, 사회, 수학, 과학 이런 문제들을 쭉 풉니다. 한 60분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 구성은 뭐 언어, 사회 12문제, 수학 12문제, 과학 12문제, 전체 배점 80점에 봅니다. 내용은 그냥 중등심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근데 시간이 좀 문제가 그래도 복잡해요. 어렵고 이러니까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융합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2교시는 좀 과목별 문제고요. 과목별 문제, 수학, 그 다음에 과학에서 물리, 하여튼 물화생지에 대한 어떤 융합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요. 3교시는 완전히 융합 문제입니다. 융합 문제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봐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집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문제고요. 융합형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게 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빨리 넘어가나요? 이 정도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경기고등학교는 대략 아까 몇 명 지원했다고 그랬죠? 한 1,400명 정도 지원을 해서 시험장에 나타난 인원은 300명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요번에 어쨌든 경기고등학교는 영재고는 좀 많이 떨어뜨렸어요. 서류에서 특히 2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주변에 2학년 붙은 학생들 흔치 않습니다. 1차 통과하는 게 흔치 않았는데, 어쨌든 어쨌든 굉장히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학생들을 1차에서 떨어뜨려 버리고 시험을 봤는데, 한 대략 응시자는
이건 뭐 대략 인원이에요. 학교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추정했을 때 대략 한 300여 명 정도가 응시를 한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교시는 그냥 영재성 검사 그래가지고 이 학교도 수학하고 과학 문항이 이렇게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해 경기 영재고의 좀 특이사항은 이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험 시간을 줄여버렸어요. 시험 시간을 예전에는 120분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2시간을 봤던 걸 1시간 반으로 줄여버리고, 물론 문항수도 좀 줄이긴 했는데 아이들이 난이도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줄어들어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 관리가 굉장히 하여튼 힘들었다. 이게 중평입니다. 그리고 2교시 때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뭐 다지선다 그리고 단답형 이런 문제들이에요. 2교시가 되면 2교시는 이제 융합 문제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수학에서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 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물화생지 이런 부분들도 다 출제를 해서 어쨌든 그 융합형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점은 뭐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수학 50점, 과학 50점 이렇게 비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영재입니다. 한국영재는 영재학교 중에는 이제 제일 먼저 생긴 학교죠. 이 학교는 서울대는 많이 안 보내요. 일부러. 왜냐하면 카이스트 부설 영재고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대보다는 카이스트 쪽으로 다 진학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영재 입시 실적을 이렇게 보면 왜 서울대가 이렇게 적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무슨 뭐 세종이나 이런 데는 막 한 뭐 30명 막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 발표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부설이라 카이스트 쪽으로 아이들을 대거 다 보내요. 여기 인원도 대략 여기도 보통 아까 한국영재도 지원자는 한 1,400명 정도 됐잖아요. 1,400명 중에서 시험장에 나타난 인원은 대략 한 4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한 440명 지원했고, 여기도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1교시는 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2교시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사항은 물리하고 화학은 좀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뭐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등 심화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 이런 쪽이 좀 훨씬 좀 크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교시 수학에 있어서는 기초문항이 있고 심화문항이 있는데요. 뭐 기초문항은 중등 심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심화 내용들은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한국영재의 좀 특징은 연습해서 되기보다는 물론 이제 뭐 연습시키면 좀 좋아지긴 하는데 연습해서 만들어지는 학생보다는 진짜로 좀 이렇게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문제 해결력이 있고 이런 아이들을 좀 선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 구성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되듯이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재보다는 실제 아이의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출제 유형은 뭐 이런 형태들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뭐 뭔가 사고력, 뭐 이런 느낌이 딱 오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과학영재고입니다. 대전과학영재고. 대전과학영재고는 아까 대전은 한 1,100명? 그죠? 지원자가 한 1,100명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100명 정도 지원자가 되고 2차 지필 요번에 이제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400명 정도 시험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게 3교시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1교시는 수학이고요, 2교시는 물리하고 지학을 같이 보고요, 3교시는 화학하고 생물하고 생명하고를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올해 평가는 1교시 수학이 하여튼 시간이 굉장히 좀 모자란 거죠. 문제 출제 유형은 주로 KMO
1차 이 정도 문제들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애들이 제한된 시간에 90분 만에 이제 이 문제를 다 푸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형국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교시, 3교시 이런 쪽들도 전체적으로 하여튼 시간이 부족한.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는 높은데 시간이 이렇게 뭐 55분, 그러니까 60분 막 이런데 막 난이도가 높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시간이 부족한. 그러니까 많이 연습이 좀 돼야지 되는. 그리고 대전과학고는 좀 특징이 수학 같은 경우는 좀 KMO 유형들을 좀 많이 연습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KMO 1차 정도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 뭐 대체적인 문항들은 이렇게 좀 눈에 익숙한 문항이죠. 아까 학교 한국영재나 이런 쪽하고 조금 다르죠. 뭔가 이렇게 그냥 뭐 경시 정도 문제들이에요. 주로 뭐 KMO 1차 기하 유형이라든가 뭐 대수 유형 뭐 이런 형태들의 문제입니다. 익히. 그런데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서 시간이 좀 부족한 이런 형태입니다. 대전은 3차 캠프를 가서도 대체적으로 면접보다는 지필고사를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그래도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문제만 풀게 하고선 그냥 하기도 하는데 좀 뭐 달라지기는 했어요.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그런 학교의 유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얘기 듣다가 또 이 학교 유형을 바꿔버리면 좀 곤란해서 좀 약간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약간 올드한 그죠? 약간 올드한 그러한 그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구과학 영재학교는요. 대구과학 영재학교는 올해 좀 인원이 지원자 수가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죠. 이게 작년에는 거의 거의 2,000명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좀 그 대구과학 영재고는 좀 지원자 수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인원이 많아서 대구는 응시자 수가 꽤 많았죠. 그래도 한 600명 정도. 다른 학교들은 아까 제가 쭉 불러보면 대략 한 400명 수준이잖아요. 400명 수준인데 대구는 600명 정도가 시험을 본 겁니다. 600명 시험을 받고 마찬가지로 대구도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1교시는 수학, 2교시는 과학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는 좀 어려웠어요. 올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게 아까 대전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겁니다. 대전도 좀 시간이 부족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 풀고 나와서 중론이 그랬듯이 좀 시험이 좀 그랬던 학교고요. 그리고 과학 쪽은 주로 융합형 문제들 있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좀 약간 융합, 그 다음에 실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이런 식의 문항들이 출제가 됐다. 지금 먼저 그 정도 대구과학 영재고 그래서 문제 유형들은 이런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여기는 뭐 어떤 원뿔대 모양을 뭐 직육면체통에다가 뭐 최대 몇 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겠냐 이건 이제 뭐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그 KMO KMO 문제들 대수 유형의 문제들이죠. 어머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복잡한데 무슨 뭐 기차 어디를 통과하는데 뭐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 이제 광주입니다. 광주는 아까 전국 선발, 우리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것은 전국 선발이니까, 그죠? 대략 한 6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지원을 했다, 그죠? 그래서 전국에서 지원을 했고 대략 경쟁률은 아까 13대 몇 이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이 학교도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봐요. 2시간씩 시험을 보는데요. 2시간씩 각각 2시간씩 시험을 보는데 올해 광주는요 수학 같은 경우에 여기도 좀 약간 문제 패턴이 올드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KMO를 좀 많이 준비했던 KMO 1차를 준비했던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수학은 뭐 무난하게 잘 보는데 여기에 좀 올해 특징은 여기서 조합이 안 나왔어요. 조합. 원래 대수, 정수, 기하, 조합. 이렇게 수학은 4개 영역이 좀 골고루 하여튼 4개 영역이 다 나오는 편인데, 올해는 조합이 좀 안 나와서 난이도는 좀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고요.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고, 주로 뭐 좀 약간 그냥 전형적인, 여기는 그냥 뭐 같은 경시 문제들 위주로 좀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교과 실험 있죠. 중등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교과 실험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됐던 거, 이런 것들을 좀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물이나 지구과학은 그냥 중학교 심화 정도의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출제 유형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KMO 유형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한 학생들은 꽤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세종이죠.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합니다. 올해도 한 거의 2,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그래도 그것도 2,000명이라는 숫자도 작년보다 떨어진 숫자예요. 작년에 한 2,500명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한 2,000명 지원을 했고, 세종은 대략 그 1차 통과가 여기도 많이 탈락시켜요. 2,000명 지원해서 반은 그냥 서류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반은.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가 1차 통과를 하고요. 실제 시험장에 나타난 인원은 실제는 한 400명 뿐이 안 나타났어요. 딴 데로 간 거죠, 아이들이. 1,000명 정도 통과를 시켰고, 세종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영재고 입시 쓰면 다 써요. 한 장씩은. 다 쓰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 올해 시험장에 나타난 인원은 대구보다 좀 적었죠. 대구가 아까 600명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400명 정도 선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고, 세종이 예전에는 세종하고 인천이 시험 문제를 같이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 영재고하고 인천 영재고가 똑같은 해에 같이 이게 세종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두 학교가 이제 문제 출제를 같이 했었어요. 나눠서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공동 출제하고 공동 출제에서 조금만 좀 다른 이런 형태인데, 올해부터는 아예 세종하고 인천이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세종대로 출제하고 인천은 인천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예전에 출제 방식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뭐냐면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했을 때 1교시를 수학 단답형을 시험을 보고요. 2교시는 과학을 보고 3교시는 이제 수학 심화를 보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성. 이것도 뭐 예전에도 좀 그렇게 보기는 했어요. 처음에 보면 맨 처음에 막 수학 문제, 기초적인 문제들 좀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뭐 수학, 그 다음에 또 수학 풀고, 그 다음에 과학 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무슨 인문 소양과 관련된 이런 시험을 봤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냥 수학 단답형으로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과학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심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들이죠. 서술형 문제들을 시험을 봤는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올라갔어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세종 같은 경우에 올라갔고, 특히 1교시 같은 경우에 수학 단답형 문제들 있잖아요. 이 단답형 문제들은 기본적으로는 좀 애들이 시간이 좀 모자르는, 어려워서 시간이 좀 모자랐다는 그런 평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른 시간에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과학도 어쨌든 100분의 이거를 다 푸는데 시간이 좀 모자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50점, 그 다음에 또 수학 심화 50점. 그러니까 수학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죠? 전체 200점 만점에 수학의 비중이 커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도 근데 뭐 수학 문제, 심화 문제들의 유형을 보면 그냥 KMO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KMO 문제들,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다. 뭐 문제 유형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험 본 1교시 같은 경우는 중등심화 유형이고요. 이런 아주 그런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뭐 KMO 문제라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과학도, 뭐 수학, 뭐 대수 문제들도 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은 이제 KMO 유형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과학예술영재고입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고는 예전 형태를 그대로 써요. 1교시가 과학이고요. 2교시가 과학이고 물화생지 총 20문항을 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출제 유형,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나 화학은 뭐 중등심화 정도 수준인데 난이도는 뭐 작년하고 좀 비슷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명은 좀 실험 문제들, 이런 해석, 추론 뭐 이런 것들이 출제됐고, 지학은 좀 그냥 중등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수학 2교시는 단답형인데요. 단답형 20문제, 서술형 4문제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봤어요. 쭉 보고, 그다음에 3교시는 인문예술 이런 쪽으로. 인천영재는 여기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1차에서 많이 떨어뜨려요. 1차에서 여기는 1차 통과가 대략 한 800명 정도 수준이에요. 800명 정도 수준. 1차에서 여기도 좀 많이 떨어뜨린 편이에요. 요새는, 예전에는 영재고 입시가 진짜 1차는 웬만하면 다 붙었어요. 근데 요새는 많이 천에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영재고 입시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사고를 준비할 때는 막 B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잖아요. 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영재고는 굉장히 좀 느슨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B 한두 개 있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학생부 관리를 좀 그래도 하셔야 돼요. 너무 막 이렇게 학생부가 너무 안 좋으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없습니다. 예전에는 선택하는 데가 이제 서울 이런데, 그냥 서울은 무조건 다 붙여주는 거였는데, 그것도 요새는 좀 많이 떨어뜨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인천영재에 대한 문제는 이게 인문예술 문제였어요. 오방색과 첨화와 관련된 건축도를 그리래. 아까 인문예술 3교시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문제고,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아까 세종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경시 유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시 유형의 문제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건 과학에 대한 문제들이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 영재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좀 먹고 좀 할게요. 어우, 더워. 영재고 입시는 대부분이 이제 영재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당 상황을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면 대치동으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대치동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실제 결과는 뭐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가서 아주 솔직하게 저희가 이렇게 좀 보면 그다지 막 이렇게 막 결과가 막 이렇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어쨌든 대치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아무래도 서울 쪽에서 어쨌든 좀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이렇게 그냥 거기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영재고 입시 준비하는 그 유명한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업 자체가 진짜 그 잘하는 애들 위주로만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은 들러리일 수 있어요, 진짜로. 관리도 잘 안 되고 사실은.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가 서울영재고를 꼭 붙어야 될 아이다. 그런 아이들이어도 저희 학원에 보내시면 좋고요. 네, 그 정도 급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저희 학원 아까 저희가 그냥 솔직하게 저희 뭐 이렇게 하나도 거짓말 안 하고 공개한 거예요. 저희 9명 봐서 6명 붙으면 저희가 67% 2차 통과시킨 거거든요. 어디 학원에 그렇게 통과시키는 학원이 어디 있어요? 67% 2차 통과시키는 학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뭐 2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20% 정도 2차 통과가 20% 정도도 안 될걸요? 아마 통계 내면? 그럴 거예요. 저희 학원은 근데 매해
저희 학원 2차 통과 67%, 뭐 최종 합격 50% 이런 얘기 광고 문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자꾸만 이게 뭔가 이게 대치동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왜 그러냐면 영재 입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진짜 소수예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도 저희 학원 있기 전에는 다 대치동에 계셨었어요. 똑같은 선생님이에요. 똑같은 선생님들이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재고 입시는 중요한 건 물론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공부가 그렇잖아요. 모든 공부가 아이가 진짜로 자기가 학습하는 어떠한 태도, 그다음에 관리 진짜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락을 결정을 해요. 강의를 들어서 될 거면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들어지는 아이를 선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서 막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되는 애들이 붙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실제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렇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영재고 입시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경시 입문반이라고 있어요. 경시 입문반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한 그 전에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보통 한 6월부터 최소한 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6월 달 정도는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전에 시작을 하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시 수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들 미리 접하니까 아무래도 한번 뭐 예를 들어서 2년 준비한 아이보다는 3년 준비한 아이가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면 보통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어쨌든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하면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준비를 시켜서 그럼 2학년 되잖아요. 그럼 2학년 때 KMO 경시나 올림피아드, 화학이나 물리올림피아드를 한번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돼서 본격적으로 영재고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아주 최소 기간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는 해야지 뭔가 이렇게 붙을 확률이 있죠. 물론 이제 아이가 한 6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훨씬 좋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부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아까 같이 저희 학원에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경기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2차 통과했다고. 뭐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2학년 때 한번 시험 봐보는 거죠. 1년 더 땡겨서 시험 봐보고 어쨌든 아이가 이제 능력이 있으면 붙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학원은 이제 6월부터 9월까지는 경시 입문반 그래가지고 이제 경시 처음에 이제 아이들 경시에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시 기초 이론을 쭉 이제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KMO 반으로 그러면 넘어가요, 아이들이. 여기서 있던 아이들이 KMO 반으로 넘어와서, 요 아이들이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보통 이제 5월 이때 시험을 보니까 6월까지 이제 경시, 수학 경시나,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도 과학 경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때. 그래서 요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영재반으로 가는 거죠. 영재고 입시. 이때부터 이제 입시예요. 그래서 영재고 입시를 한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이제 방학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영재고 입시를 준비해서 영재고 지필고사가 보통 5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5월 달에 이제 영재고 입시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인 스케줄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고, 당연히, 수학은 경시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시 위주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과학이나 이런 들도 이제 다 이제 그렇게 시키죠. 그런데 이제 영재고 입시는 꼭 이제 경시 유형만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융합형 문제들 있죠. 융합형 문제들. 입시반에 가서는 이제 이 융합형 문제들도 이제 계속 더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어차피 이게 지필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캠프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그냥 아이들은 듣고만 있고 이런 수업을 하지 않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와서 발표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 푼 거를 계속 설명하게 해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3차 캠프나 이런 데 가서도 자기 어떤 의견을 조리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조리 있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쨌든 자기 스스로 좀 공부하는 이러한 그 학습 풍토,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 학원의 영재, 특히 이제 영재반 아이들 또는 KMO반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저희 학원에 자체 독서실이 있어요. 독서실 인간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 바로 옆에 보면 드림센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림센터에 남겨서 보통 입시 때는 밤 12시까지 선생님들이 수업 10시에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선생님이 그때 이제 개별적으로 좀 더 체크도 하고 뭐 테스트도 하고 매일 그렇게 해요. 질문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확인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합니다. 모든 학년들이 이제 뭐 KMO반이나 특히 영재고입시반은 뭐 반드시 그거는 필수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도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영재고 입시는 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행 수업을 시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할 때 무슨 수원, 수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과학은 중학교 과정 정도가 좀 이렇게 끝나 있으면 좋죠. 중학교 과정 정도가. 만약에 안 끝나 있으면 부지런히 끝내면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과정으로 빨리 돌려서 중학교 과정 끝내고, 그다음부터 과목별로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4가지 과목에 대해서 다 해야 되죠. 물화생지 다 4과목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6학년 어머님들 또는 5학년 어머님들,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실 거면 어쨌든 더 이상 선행 욕심 내시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상하죠. 수학 상하. 거기까지만 선행이 돼 있으면,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 대수 파트를 좀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수 문제들을, 이것들을 하려면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의 좀 이 대수적 능력은 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진짜로 선생님들이 아이들 꼼꼼하게 챙겨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그냥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괜히 들러리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선행은요, 끝나면 하면 돼요. 저 때. 입시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켜도 그다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떨어진 아이들, 보통 저희도 이제 추적조사를 좀 해봐요. 영재고 입시 떨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주로 어디를 많이 가냐면, 고등학교는 낙생고등학교하고요, 대진고등학교하고요, 중앙고등학교 요 3학교를 많이 가요. 대체적인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학교에서 진짜로 상위 뭐 전교권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행 안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겁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3학년 입시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키면 돼요. 부지런히. 그리고 아이들이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학습 습관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이렇게 부작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3학년 입시 끝나면 지금쯤 되잖아요. 한 뭐 7월 요때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계속 달리면, 뭐 달린다는 게 뭐 매일 수학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한 3일 정도 쓰면 돼요. 3일 정도를 써서 하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절대 선행에 밀리지 않도록 선행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능력이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행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바심 가질 필요 없고,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시려면 심화 위주로, 경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간에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는 끝낼 텐데, 2차 지필이 없어지는 뭐 이런 신문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고요. 그게 준비가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되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계속 관찰해가지고 이제 이게 관찰이 돼서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비대면 시대잖아요. 비대면 시대여가지고 그 제도가 지금 뭐 이렇게 바로 도입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설사 그게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때는 이제 2차 지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져요? 3차 캠프가 중요해지겠죠. 3차 캠프에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3차 캠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이러한 거잖아요. 실제. 이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재고를 그때도 생각하면 2차 지필이 설사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때는 결과적으로 또 이 정도의 수준의 아이를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영재고 입시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2차 지필이 뭐 당장 뭐 이렇게 없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저희 학원의 영재고 입시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지금 영재 선생님들이 지금 다 남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요 3층에서 여기 3층에 올라가시면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개별 상담이나 뭐 전체 상담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